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보기 TV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주제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지난번 육군사관학교의 생도회관에 가서 육해공군 장성들 100명이 안보강연 예비역들 안보강연 요원으로서 예비군에게 교육할 목적으로 예비군에 대한 MZ세대와 효과적으로 강의 소통하기의 주제로 강의를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거기에 가서 강연 내용 2시간짜리를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MZ세대에 대한 효과적인 강의법 이렇게 주제를 내놨는데요. 강사로서의 기본 소양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요. 그 내용에 가서는 MZ세대를 바로 알자. 그리고 교수 전략을 세우자. 그 다음에 예비군 강사를 넘어서 꿈을 갖자.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할 텐데요. 사실 대한민국의 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별을 다른 거잖아요. 그 역할이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저는 육군 일반 하사 출신이 100명 장군 앞에서 강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예람됨입니다만은 20년 전 제가 66년도에 제대를 했으니까 오래전에 제대를 했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일을 했으니까 굳이 그때를 시점을 맞추는 건 아니지만은 사실 그때 군대에 있을 적에 육군 소위랑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친했거든요. 그때 논산훈련소에서 PRI 훈련 각해전투 화생방교육 한 고생 얘기를 했더니 육군 장교 교육 과정에서는 논산훈련도 기본 과정은 이건 얘기할 수가 안 된다 이런 얘기들. 그분은 사병생활을 하다가 장교가 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이아몬드 육군 소위하는 것도 엄청 힘들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장교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는데 거기다가 이관장교에서 영관장교로 영관에서 별을 달고 군생활을 마치고 퇴역한 분들은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활용하는 것은 지금 안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살다 보면요 착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착각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제가 옛날에 총각 때 같은 친구가요 버스 종점에서 출퇴근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종점에서 타니까 자리가 널널하니까 버스를 타고 나면 몇 정거장을 더 내려오면은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자리가 비좁대요. 그러면 꼭 그 어느 집에 가면은 아주 예쁜 아가씨가 자기를 찾아와 가지고 인사를 하고 옆에 서 있다가 내리면 안녕히 가세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데 하루 이틀 아니고 매일 그렇게 하니까 이 친구는 감동을 한 겁니다. 이 예쁜 아가씨가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이래서 어느 날 잡아가지고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차 한 대 대접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했더니 왜요? 아니 매일 저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데 제가 차 대접하면 H가 다니겠습니까? 했더니 아이고 선생님 오해하지 마세요. 난 선생님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이 보니까 매일 보니까 몇 정거장 더 가면 내리기 때문에 그 자리에 제가 앉아가려고 선생님을 찾아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지 전혀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그 친구는 그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무척 행복하고 들떠 있었습니다. 착각했으니까요. 우리 유치원 손자 다닐 때 손자가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근데 누구나가 할아버지가 돼본 사람은 압니다. 손자가 얼마나 귀여운지. 그래서 제가 손자를 데리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너 잘생겼다. 이 세상에 너보다 잘생긴 사람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그걸 입력을 했나 봐요. 얼마 후에 제가 만나가지고 유치원에 다니는 왔길래 내가 물어봤어요. 너 유치원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냐? 이랬더니 이놈이 터슴없이 내가 제일 잘생겼지 뭐 그래. 그래? 네가 잘생겼어? 그럼 내가 제일 잘생기지. 할아버지의 네가 잘생겼다는 말을 믿고 착각해서 그 친구는 제일 잘생겼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유치원을 다닌 것입니다. 착각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위인들 그렇게 착각하는 게요. 우리가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했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들어보면 참 역시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요새 웃음 치료, 웃자, 웃고 살자, 뭐 일로 일소일소 웃으면 복이 온다. 웃음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는 게 바로 이 양반의 얘기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또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 헤르만 헤세라는 시인은요,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슬퍼서 그런 게 아니라 울면 슬퍼진다. 근데 그 말이 오래전 얘기지만은 가슴에 닿아요. 사실 그냥 울다 보면 슬퍼진다. 헤르만 헤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는 착각 속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착각은 자유라 그러잖아요. 근데 착각도 때로는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 중에 착각하기 쉬운 일이 많습니다. 뭐냐면 첫째는요, 내 생각과 같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누가 소위 MZ 세대도 나하고 같을 것이다. 천천만만입니다. 소위 밀레니얼 세대라는 젊은이들은 우리들처럼 기성세대와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통한다고 생각하지만 통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나의 지식이 있고 예측 능력이 있으니까 예측 능력의 한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내일은 오늘과 다를 수 있다는 게 진리입니다. 건강도 그렇고요, 돈도 그렇고, 지위도 그렇고, 주변의 대우도 그렇고, 오늘처럼 내일도 대접받는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예비군 교육을 한다니까, 여러분이 강의를 장에 나가게 되면 내 얘기를 듣고 모두 감동할 것이라는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서 교육을 해야지 성과를 이룰 수 있지, 그냥 교환 만들어준 거 가지고 그냥 펼쳐놓고 얘기해서는 전혀 감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를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죠. 근데 실수는 한 번으로 끝나지 두 번 거듭 실수하는 건 참 바보 같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생뚱맞은 사진을 내가 올려놨습니다. 이 뭔 사진인지 여러분 혹시 영문을 써놓고 이 고치는 이 손, 혹시 이게 누구 손인지 상상하시겠습니까? 흑인 손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손은 유명한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손입니다. 이 양반은 비서들이 연설문을 써주면 연설문을 읽고 자기가 소화할 때까지 계속 몇 번이고 읽어보고 고치고 다듬고 해서 연설한답니다. 그러니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은 명연설을 늘 하는 거죠. 준비를 해서 거듭 준비해서 내 것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미국 대통령이 된 날 밤에 연설이 명연설이죠. 미국이 모든 것이 가능한 국가라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건국 선조들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여줬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명연설이죠. 이것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또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누군지 부모는 아시죠? 스티브 잡스입니다. 애플에 뭐 50대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은 이분의 프레젠테이션은 아주 유명합니다. 신제품이 나오면 프레젠테이션 하잖아요. 그러면 매출이 쫙 올라가는데 이 양반의 트레이드 마크는 검은 티셔츠에 청바지 입고 늘 자유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양반이 강의를 프레젠테이션 하기 전까지는 적어도 200번 이상 말을 하고 통솔을 움직이고 어디 가서 토해가지고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하고 실수는 어떻게 할 것을 200번 정도 연습을 해가지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티브 잡스의 있기까지는 숨은 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영상 하나 또 보실까요? 차범근 선수입니다. 근데 말이에요, 공좀 던져봐. 이렇게 가슴 트래핑 한 다음에 플립플랩으로 접고 마르세톤 한 다음에 나보다 기울어 차. 어때요? 참 쉽죠? 이
차범근 선수는 우리 축구계에 이름이 있는 분이잖아요. 참 축구를 잘하셨죠. 그런데 차범근 선수는 쉽습니다. 다 자기가 소화했으니까요. 근데 축구를 하는 선수들은 그 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놀랄 뿐입니다. 이것이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장군들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안보식 생각들을 예비군들에 얘기하면 그게 쉽죠. 하지만 쉽지 않다는 것을 머릿속에 한번 넣어달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의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럽 축구 우승팀들의 축하 행사가 연이어 펼쳐지고 있는데요. 독일 바이에른 뮌헨은 지나친 세레머니 때문에 선수끼리 의가 상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김영렬 기자입니다. 뮌헨의 홈구장에서 우승자축 맥주 파티가 한창입니다. 닥치는 대로 맥주 세례를 퍼부어 감독도 흠뻑 젖었고 행사 도우미와 방송 리포터들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런데 축제도 골프 우승하고 나면 이런 거 하죠.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리베리를 보아탱이 한참을 쫓아가 기어이 맥주를 들이붓습니다. 즐겁자고 한 행동인데 이 때문에 팀워크에 금이 가게 됐습니다. 리베리가 술을 금기하는 이슬람교도기 때문입니다. 리베리는 앞으로 보아탱과는 이야기도 나누지 않겠다고 붕괴해 구단은 난처한 입장이 됐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이 세대간이라든가 사람들의 관계는 내 생각과 똑같지 않고 처한 위치가 내가 즐겁다고 즐거운 게 아닙니다. 이것을 생각해 두면 여러분이 교육할 때 참고가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영상 2개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MZ세대를 바로 알자 그러면 MZ세대가 뭔지 한번 알아볼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은 뭐 너무 유명한 말이기 때문에 사람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자, MZ세대가 한마디로 말하면 젊은이들입니다. MZ세대는 뭐냐? 밀레니얼 세대라고 해서 1981년부터 95년 출생한 사이를 우리는 이제 소위 말하기를 M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G세대는 뭘까요? 1996년부터 2010년까지 초반에 출생한 사람 둘 합치면은 1700만인데 전 인구의 33%가 소위 MZ세대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예비군 교육을 하면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되고 모든 사람은 이 사람들 중심으로 국가가 이끌어가겠다는 갈 것이라는 예측을 하면 이게 뭐냐면 이들은 특성이 개인주의입니다. 절대 집단주의가 아니라 개인주의입니다. 각각 다릅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에 아주 익숙해서 우리가 인터넷 세계 1위 국가잖아요. 이 젊은이들은요 인터넷에는 아주 우리끼리 말하자면 도사입니다. 세 번째는요 실용주의입니다. 쓸데없는 짓 안 합니다. 이익이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것만 하고 더한 것은 이들의 모바일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다 옮기면서 이동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집단이 뭐냐 인구 통계학적인 집단입니다. 뭐 별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90년대 80년대 2010년대까지 출생한 사람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MZ세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이 세대 차이를 인정하자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하느냐? 모두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20대는 남을 인정한다는 게 39%, 30대는 44%가, 40대는 남세들이 인정한다 60%, 우리가 50대가 넘으면 이제 72%는 다른 차를 인정한다고 하지만 그 인정한다는 것이 총괄적으로 75%가 인정한다고 하지만 나머지 25%는 인정을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대 차이의 체감도와 업무의 영향은 어떤 게 있느냐. 이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20대는 세대 차이 체감도가 50%다. 30대는 60%다. 40대는 60%다. 50대 이상은 67%다. 근데 업무의 부정적인 영향도 다 각각 다르게 드러납니다. 이 체감도를 인정해야 되는데 이걸 보면 됩니다. MZ세대의 차이 특성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 그림이 뭡니까? 나 퇴근합니다 하고 날라르러 갑니다. 도대체 이 젊은 세대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퇴근하느냐?
웃은 얘기가 아니고 이건 실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서울시 근무를 했는데요. 서울시 시청에서 근무할 적에는 시청 사무실에는 각 사무실마다 불이 제실등이라고 불등이 4개가 있었습니다. 맨 왼쪽엔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불이 쭉 켜 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요 그걸 자꾸 봅니다. 시장님 오늘 왜 퇴근 안 하지? 부시장님 나가셨네. 국장님 퇴근했네. 과장님 나가셨네. 다 불이 꺼져야 우리 직원들은 퇴근을 했습니다. 이게 일반 관습이고 그건 생활입니다. 그게 동사무소도요. 동사무소 동장은 사무관이거든요. 밑에 사무장이 있고 사무장을 요즘은 이제 팀장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주사들이 한 2사람 있는데요. 그래도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무소도 동장이 퇴근하지 않는데 밑에 팀장이 퇴근하기는 어렵습니다. 팀장이 일하고 있고 퇴근하지 않는데 직원들이 퇴근하려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양해를 묻고 오늘 제사가 있어서 오늘 만남 약속이 있어서 먼저 나가겠습니다. 양해 묻고 나가야지.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6시만 되면 그냥 칼퇴근합니다. 땡 하면 다 치우고 나가니까 하루 이틀 아니고 매일 그러니까 새로운 직원에게 팀장이 불러가지고 주의를 넣습니다. 야, 너 윗사람들 다 있는데 너만 퇴근하냐? 그랬더니 그 직원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 공무원 퇴근 시간 바뀌었습니까? 6시 아니에요? 그 6시에 퇴근하는데 뭐 문제가 됩니까? 이게요 사실은요 90년대에 온다는 책이 많이 팔린 적이 있습니다. 젊은 애들은요 젊은이들은요 이 기성세대와 생각이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이걸 인정하자 하는데 특성을 사례를 얘기할 뿐이지 그 밖에도 차이 나는 게 많이 있지만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MZ세대의 트렌드와 패러다임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6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첫째가 이들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간섭을 싫어합니다. 타인의 취향도 존중해 줍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왜 간섭하느냐? 내가 왜 간섭하느냐? 난 지난번에 옛날에 아들이 결혼을 안 하길래 내가 붙들고 야단치기 있습니다. 너 왜 결혼을 안 해? 해야지. 이랬더니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내 결혼을 왜 아버지가 신경을 써?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내 결혼을 아버지가 신경 쓰지 않으면 누가 쓰냐 했더니 내 결혼은 내가 신경 쓰고 내가 살 일인데 왜 아버지가 내 결혼을 신경 써? 나는 다양성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현실성과 여가를 중시한다는 겁니다. 보수는 대가와 일치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하나의 예를 제가 들면은요. 제 친구가 상암동 지역에 IT 회사를 경영해서 직원이 한 50명 되는데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고급 인력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IT 국가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하나가 판교의 같은 업종의 회사를 차렸는데 고급 인력이니까 인력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이 친구한테 부탁했습니다. 너들 회사에 숙달된 직원들 한 몇 사람만 우리 회사로 좀 보내줘라. 그 대신에 너들 회사에 주는 것보다는 내가 월급을 100만 원을 더 주겠다. 그러니까 그 사장 입장에서도 직원들이 100명을 더 만든다면 그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월급을 100만 원 더 받는다는데. 그래서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야, 판교에 IT 회사 있는데 거기 가면 우리 회사보다 100만 원 더 준다는데 누가 갈 거냐? 아무도 가지 않는다 그래서 개별 면담을 했답니다. 야, 너는 왜 안 갈라 그래? 이랬더니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여기는요 홍대가 가깝기 때문에 퇴근 후에 홍대에서 즐겁게 노는 게 있기 때문에 판교 가면은 홍대가 멀어서 재미가 없어요. 돈 100만 원 덜 받더라도 난 이 회사에서 남아 일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쇼크를 받았다 그래요. 저도 쇼크를 받았습니다.
우리 때는 상상을 못, 100만 원 더 준다면 달려가야지. 거길 왜 안 가? 아니, 홍대가 뭔데? 얘들은 소위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워라밸을 엄청 중시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환경의 윤리적 가치를 중시한다. 요새 ESG 같은 거, 가치관과 신념, 또 선한 영향력, 이것을 기성세대보다는 훨씬 더 중시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자기 중심의 소위 소비입니다. 내가 알아서 나만의 스타일을 구하는 거예요. 나만의 스타일. 맞춤형 일을 선호하고. 아니, 내가 좋아서 이 옷을 입는데 왜 뭐라냐. 내가 좋아서 머리를 기르는데 왜 당신이 가져가냐. 나는 내 스타일로 산다. 소비도 물건에도 왜 그거 뭐 쓸데없는 물건 사느냐. 나는 이게 필요하다. 자기 중심의 소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신기술에 친숙합니다. SNS는요, 얘들이 달인입니다. 자, 가치관, 신념, 이게 전부 SNS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중요한 것이 재미를 추구하는 거죠.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뭉치고, 또 뭐 단톡방이니 뭐 해서 하고 하는 것이, 우리 기존 같은 또래지만 서로 취향이 다르면 전혀 남남처럼 지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 특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MZ세대의 강의를 여러분이 하실 적에는요, 강사는요, 하고자 하는 말보다는 수강자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듣고 싶은 언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내용 전체에 묻어있는 내용은 재미가 있게 해야 되고, 또 감동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유익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추지 못하면 그 강의는 외면하는 강의고 좋은 강의는 아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M세대, 우리 흔히 말합니다. 저 요즘 젊은이들. 근데요, 젊은이들이 쓰는 언어가 따로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들과 직접 통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플렉스가 여러분 무슨 뜻이 아세요? 이를 플렉스형 소비라는 건 소비를 자기를 뽐내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카드를 긁을 때 몇 개월 월부로 해드릴까요? 이러면 일시불로 해주세요. 아주 시대는 소비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컵숍에 가면 아 주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아입니다. 전 뜨아예요. 뜨거운 아메리카노입니다. 그런데 쟤는 인싸야. 인싸. 사람과 잘 어울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요즘 젊은이들의 언어입니다. 또 나가면 쟤 마기꾼이야. 마기꾼은 뭐냐? 여자들이 마스크를 크게 쓰고 루즈도 바르지 않고 화장도 안 하고 얼굴을 감추고 다니는 것, 이걸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나온 말이지만은 마기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쟤는 꾸안꾸야. 꾸안꾸 뭐냐? 꾸민 듯 안 꾸민 것 같은 사람. 그러니까 꾸몄는지 안 꾸민지 우리가 더 꾸안꾸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쟤 완네스야 이러면서 완네스 뭐냐? 완전 내 스타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하자 짱 내 스타일이야 이러는데 그걸 완네스라 합니다. 또 하면 전매추. 오늘 전매추는 나야. 점심 메뉴를 추천하는 것을 전매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SBN. 이 무슨 뭐 방송국 이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선배님이라는 영문 첫자를 따가지고 선배님, SBN, 이걸 선배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SBN. 그 다음에 생선은 뭐 민물생선, 바닥생선 이렇게 합니까? 아니야. 생선은 생일 선물을 생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이 신조어가 형성되기 때문에 언어는 물론 새로 생기고 소멸하고 생기고 이렇게 하지만 요즘 신조어들은 이런 것을 쓴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트렌드가 해마다 바뀌는데요. 트렌드 코리아 2024. 이게 서울대학교 김남도 교수가 중심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썼습니다. 보면 새로운 용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분초사회, 호모포로, 그 다음에 육각형인간. 육각형인간이 뭔지 아세요? 가장 안정된 각이 육각형이라고 하잖아요. 벌집이 육각형이잖아요.
그건 뭐냐? 학력도 집안도 가문도 실력도 유형도 다 똑같이 한 군데도 일그러진 것이 없이 된 사람을 완벽한 인간을 육각형 인간이다. 그 다음에 뭐 도파민이야. 아니면 요즘 남편, 요즘 아빠, 요즘 내가 우스갯소리 할까? 어느 부부가, 신혼 부부가 TV를 서로 보고 있다가 설거지를 할 때가 되니까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당신 연속극 계속 봐. 설거지 내가 해줄게. 이러고 일어나서 주방으로 가니까 아내가 뒤에 대고 뭐라 해요? 당신 말 조심 좀 해. 아니 내가 무슨 말 조심, 뭐 설거지 해준다는 게 뭐 잘못했어? 왜 내가 설거지 할게지 해줄게 하냐. 아니 그럼 내가 해주는 거지. 아니 어디에 설거지를 여자가 하라는 법이 있어. 당신이 설거지를 하는 거지 해줄게요. 생각부터 그래가지고 싸움 붙어가지고 이혼까지 갔다는 유모입니다. 그런데 요즘엔요 가정에서도요, 옛날에 남존여비 때 가부장적일 때 이럴 때는 남자가 그들었지만 요즘에는요 가정에서요 평등합니다. 남자 여자가 서로 뭐 우월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도 마찬가지고 대화도 마찬가지고 주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남편 요즘 아빠들입니다. 또 뭐 디토 소비니 또는 돌봄 경제니 이런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것을 할 때 한번 여러분이 유행어를 한번 인식해 보는 것, 이 유익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MZ세대를 사로잡는 효과적인 강의 스킬은 뭐가 있느냐. MZ세대에게 강의하고자 하면 대개 이런 얘기입니다. 워라벨 뭐 얘기, 워라벨 워크와 라이프 앤 바란스입니다. ESG, 소위 말하면 환경 지배 구조를 우린 ESG라고 해서 이제 기업체에서 이런 교육을 많이 합니다. 분초 사회, 한 1분이 아깝다는 거죠. 호모 프롬포스. 요새 AI를 통해서 모든 걸 알아내는데 AI가 어떻게 입력하는 따라서 답이 달리 나오기 때문에,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대통령이 행안부를 갔는데요. 대통령 연설문을 AI에다 물었더니 잘 만들었더래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장관 보고 이거 AI 좀 한번 연구해보라 이렇게 했다는 걸 신문기사에서 제가 봤습니다. 요즘은요 홈프롬포트, 이게 모든 것이 취향과 공유형을 선택하라. 젊은 MZ세대에게는. 두 번째는 가르치지 말고 알려줘라. 힘든 말이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일과 삶의 균형 잡힌 스토리를 전개해 줘야지. 밤새워 일했다, 며칠 밤을 새웠다, 뭐 휴일을 반납했다, 나는 휴가도 가지 않고 일했다, 뭐 이런 걸 직장에서 상사들이 얘기하면요, 그건 그런 거 강의 내용에 섞으면요 꼰대 소리도 듣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해야지,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 사실 명강사는 누가 명강사냐 이겁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면 명강사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명강사가 되려면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명강사입니다. 명강사는요 수강자가 듣고 싶게 만드는 것입니다. 강의에서 정신 닦고 치러 내 얘기 들어 알았어 하고 책상 치고 이렇게 하는 건 옛날 시대입니다. 요새는 듣고 싶게 만들기 위해서는 재미있게 유머도 해야 되고 새로운 지식도 얘기해야 되고 하는 것이 명강사다. 그렇다면 명강사가 되기 위해서 한번 엿보는 것 필요합니다. 뭐냐면 그런 책이 시중에 많습니다. 프로 강사의 매뉴얼이라는 책도 있고, 강사로 산다는 것, 그 다음에 급소를 뿌리는 내 방식 스피치, 그 다음에 명강사의 강의 기획, 뭐 이런 책은 많이 있습니다. 한 번씩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거 골라가지고 한 번씩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 전략을 세우자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우산은 비 안 올 때 준비하고 등불은 밝을 때 준비한다는 속담을 제가 좋아합니다. 이 등불이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속담이니까 미리미리 대비하자는 거죠. 등불을 밝을 때 준비한다, 우산을 비 안 올 때 준비한다,
넌센스 같습니다. 근데 강사는 이게 필요해. 강의 없을 때 강의 준비하고 강의를 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거지 강의장에 가서 하는 건 아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사명감이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내가 붙이는 건 내가 체험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무원을 2002년도 정년퇴직하고 났더니 제가 강의를 하고 이러는 걸 아는 목사분이 당시에 극동방송에 양반이 선교 본부장을 하셨고 꽤 큰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오더니 나보고 자기 교단에서 장학금을 줄 테니까 2년간을 신학대학을 다녀라. 그 석사학위가 있으니까 목사 안수를 받으면 자격같이 자기 교회에서 목회를 하자. 그래서 나는 목사들 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뭐 옛날 조영기 목사, 김선도 목사, 뭐 옥하는 목사 이런 분들 강의,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요. 들어보면 참 감동적인 얘기가 많이 있지요. 근데 하다 보면 그분들은 이런 있겠더라고요. 뭐 하다가 좀 뭐 말이 막히거나 좀 쉴 시간이 있으면 할렐루야 이러면 또 뭐 아멘 이러고 또 말 바꾸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내가 60이니까 지금 이제 70까지만 하면 한 10년간은 목사 생활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말을 했습니다. 어느 목사분이 신학대학 장학금 줄 테니까 신학대학 다녀서 목회자인데 어떻겠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도 그래요. 당신 좋으면 하지 그래. 그래서 나는 그 이제 뜻을 채우고는 솔깃해서 우리 담임 목사가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세계 복음주의 선교 회장도 하시고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분하고 우연히 만나가지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걸 제안을 하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랬더니 나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하세요. 빨리 하세요. 잘하실 겁니다. 아이고 진작하셨죠.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은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성직자는 모름지기, 소명의식이 없고 사명감 없이 하면 안 됩니다. 목회는 성직자는 비즈니스선은 아니고 돈벌이선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하는 일 좋은 일 하시지 억지로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때 내 느낌은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걸 지금도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도 가끔 농담삼아 누가 강의하면 강사로도 많이 받고 좋은데 할까요? 이러면 나도 또 그걸 가끔 써먹습니다. 강의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야. 소명과 사명감 없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속으로 웃습니다만은. 그런데 일단 강의를 하려고 들으면요.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전략 포인트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 이거 아는 얘기입니다. 크게 집중력을 끌어들이고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는 첫째는 제목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나를 어떻게 소개할 것이냐,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할 거냐, 동기를 어떻게 유발할 거냐, 목적과 목표는 어디다 둬야 되냐, 내용을 어떻게 안내할 것인가. 이것이 100이라면 여기에 20, 30%는 여기에 시간을 배분하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50% 내용은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흥미를 계속 스텝 바이 스텝으로 유지하면서 강의할 때는 참여형으로 질문도 던지고 같이 돌아보면서 하고 그리고 이제 클로징 할 때는 요약을 정리하고 질문도 받고 답변도 하고 그 다음에 인상적인 끝말을 어떻게 생각하라. 강의가 내용이 전체로도 마지막 끝말이 멋지면 사람들은 마지막에 그걸 남기 때문에 명강의로 기억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략 편지인데 그걸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뭐 특강할 경우에 내용 작성의 기본이 있습니다. 오프닝 멘트는 어떻게 시작할 거냐. 오프닝 어떻게 시작할 거냐. 두 번째는 도입할 때 어떻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겠냐. 세 번째, 어떻게 스토리, 사건을 재미를 있게 전개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데요. 본론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유익한 거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서 음식을 먹을 때 몸에 이로하고 영양가 있듯이 강의 내용도 듣는 사람이 유익해야지 아무런 유익이 없다면 그 강의는 명강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론을 얘기해서 여기에 모든 걸 설득을 해 나가야 된다. 이게 본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전, 임팩트를 줘야죠. 연속극 같은 것도 똑같잖아요. 주인공이 있다 보면 꼭 악역이 있고 악역하고 맨날 갈등하다가 끝까지 왜 자꾸 보느냐, 내일 왜 또 보느냐. 그 악역하는 사람 망하는 걸 어떻게 망하나 보려고 본다는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는 뭐냐. 다시 강조할 텐데 강의도 똑같이 한편의 드라마다 이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기승전결을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기승전결이 10분짜리든 5분짜리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스토리텔링이 되고 그게 드라마처럼 기승전결이 있어야지. 이게 없으면 강의는 무미건조한 강의가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테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미국에서 아주 히트했던 TV 프로인데요. 우리나라는 이거 보고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게 세바시라고 있습니다.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세바시. 근데 이 크리스 앤더슨이 만들었는데요. 이 양반이 만들 때 4가지의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첫째 뭐냐? 오늘 강의 내용의 초점은 뭐냐? 두 번째, 이걸 지금 하는 이유는 뭐냐? 세 번째, 어떻게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가치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가치가 있는 얘기냐? 근데 이 양반이 책을 이래서 썼어요. 테드 토코라는 책에 발표는 잘하는 한 가지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골프는 하고 나면 우리가 원 포인트라, 원 포인트 고치라 해서 하나만 고치면 샷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강의는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당신이 방법이 그게 있을 뿐이지 원 포인트는 없다. 그래서 테드의 성공 비결은 바로 초점과 이유와 친구와 가치를 세워줄 때 보답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도요. 이 강의 트렌드를 보면 스낵 컬처라는 말을 합니다. 이 스낵이 뭐냐? 스낵은 아시잖아요. 습기가 하나도 없는 과자를 우리 스낵이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뻥튀기라든가 뭐 새우깡 같은 거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스낵을 먹는 시간이 보통 얼마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얼마를 기준하는지 대충 극장에 갈 때 저 뻥튀기 한번 가져가면 15분 내에 다 소화된답니다. 그럼 강의도 15분 안에 맞춰. 그래서 테드도 그렇고 세바시도 그렇고 15분입니다. 15분에 집에 갈 수 있어야 그게 살아있는 강의가 되기 때문에 장황하게 읽는 것은 거물이다. 두 번째는 산순한 나열보다는 논리적인 구조와 스토리텔링을 활용해서 이끌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각 자료를 활용해가지고 동영상을 하나 띄운다거나 아니면 뭐 사진을 옮긴다든가 아니면 PPT를 막 띄운다든가 PPT도 애니메이션을 띄워가지고 한다거나 하는 것이 얼마나 시각 자료가 활용에 따라 결정되는데 짧은 문장으로 가장 명료하게 수강장에 선호하지 이걸 벗어나면 장황하면 안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강의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누구든지. 그 좋은 강의가 뭘까요? 뭐가 좋은 강의일까요? 근데 생텍 지페리라는 그 프랑스의 2차 대전 때 공군 장교였죠. 이 양반이 아주 모험심이 엄청 강한 양반이고 어린 왕자라는 책을 써가지고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던 유명한 분인데요. 이 양반의 말입니다. 완벽함이라는 건 퍼펙트라는 것은 완벽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근데 이 양반의 말입니다. 완벽은 더할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뺄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강의 내용은 더할 게 없는 게 아니고 뺄 것이 없는 정도로 알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산하는 사람들의 노하우, 산악인들의 배낭의 노하우는 뭐냐? 배낭에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는 것이 등산가들의 노하우라고 합니다. 저도 이해가 됩니다. 아, 그렇게 했구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강의는 목적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쉽이라잖아요. 배. 그런데 강의는요. 항상 전문 강사들은 얘기할 때 3P 분석이라는 말을 합니다. 3P 분석. 3P가 뭘까요?
3P가. 첫째가 피부 대상이 누구냐. 두 번째는 어디서 하는 거냐. 세 번째는 하는 목적이 뭐냐. 이 세 가지를 분석해서 여기에 적용시키는 건데 결국 목적은 뭐냐면요. 결국은 변화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 주느냐. 소위 체인지 메이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동일한 강의 목적이 모든 강의는 여기에 집약이 됩니다. 듣는 사람에게 변화를 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사의 마음가짐까지 가장 큰 것은 소명의식입니다. 어떤 소명의식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강사도 자질이 있는가.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전문식을 갖고 있는가. 이 강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다면 이해한 것이 아니다. 자기가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할 적에 그걸 상대에게 전달할 수 없다면 이해한 것이 아니다. 설명할 수 없다면 이해한 것이다. 이것이 강사의 마음가짐의 첫째 소명의식의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참 진정성입니다. 우리가 과자 한 봉을 어느 제과에서 나온 걸 보니까요. 포장일에 건사합니다. 알차거든요. 포장지를 떠보니까 내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강사가 거짓말 과대 포장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에요. 특히 요즘에 많이 나오는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유튜브에 썸네일이라고 이제 제목이 나오잖아요. 썸네일이 과대 포장이 대단합니다. 뭐 깜놀이니 뭐 절도니 뭐 충격이니 뭐 충격 사인이 뭐 무슨 여러 가지 뭐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아니에요. 과대 포장한 겁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누구나 공감하게 하라는 거예요. 요즘 시중에서 건국 전쟁이라는 게 대단히 인기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유명한 사람들 얘기가 몇 번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평가가 다 근대사에 나온 인물 가운데는요. 평가가 똑같진 않습니다. 근데 근대사 가운데 가장 모든 사람이 똑같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도산안차고 선생이라고 봅니다. 이 양반에 대해서는 비판하거나 비난사를 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진실이기 때문에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통해야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강사가 되려고 하는가. 강사의 3요소는요. 강사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한 겁니다. 전문성입니다. 전문성은 지식의 깊이와 넓이를 통합하는 걸 우리가 전문성이라고 말합니다.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은 강사의 가치와 철학을 적용해서 토해내는 것입니다. 강의력은 연결도구, 동영상이라든가 PPT라든가 동영상. 그런데 여기서 전문성이 있고 진정성이 있다. 두 개를 융합하면 설득력이 있지만은 재미가 없는 강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그 전문성이고 강의력이 있다 하면은 내용은 있지만은 설득력이 없는 강사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진정성이 있고 강의력이 있다 하면은 재미는 있지만은 내용이 없는 강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강의 시작한다면 어떤 강사가 되고자 합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쪽에 기우는 강의가 아니라 재미와 유익과 감동이 있는 전천후 명강사를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강사 기본기를 연마하자는 것입니다. 그 기본기는 무엇이 있을까요? 강사에 대한 생각은요. 강사가 감동과 영혼이 없으면 힘듭니다. 뭐냐? 앵무새형입니다. 앵무새처럼 그냥 내용도 뜻도 없이 입으로 토해내는 말. 이건 감동이 없습니다. 두 번째가 중계방송형입니다. 사실 본대로 얘기하는 거죠. 한 번 사람에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누가 1등이다, 몇 골을 넣었다, 누가 넣었다 하는 거 중계방송. 이거 무슨 이런 형식으로 강의돼가지고는 감동을 할 수가 없다. 세 번째는 아나운서형입니다. 아나운서도 뭐 다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아나운서도 대개 작가가 써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걸 읽어대는 겁니다.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스스로 물론 뭐 스스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개 아나운서는 남이 써주는 거 가지고 읽어가는 아나운서가 많습니다. 네 번째가 재방송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밌는 방송이라도 재방송 보면은 재방송은 그렇게 강의 똑같은 강의를 같은 상대에게 똑같이만 또 하면 별로 재미가 없지요. 그런데 이 성장을 멈추면 고목이 된다. 이 고목은 나무가 성장 멈추면 고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면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 하버드대 교수가 썼는데요. 옛날에 비행기를 만들었을 때 조종석에 조종관하고 이렇게 의자하고가 똑같이 만들어서 키가 작은 조종사는 앞으로 숙여야 되고 키가 큰 조종사는 뒤로 제껴야 조종하기가 편하답니다. 전부 평균 또 평균이니까 평균을 만들었으니까. 근데 요새는 자동차도 그런 게 없습니다. 전부 의자를 밀고 당기고 높이도 조정하고 하는 게 뭐냐면 평균이라는 말 남들처럼 남과 같이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만의 스타일에 나만의 강의를 해야 되고 평균이라는 말은 이제 소위 에버런지는 아니다 이겁니다. 다음에 초격차라는 말을 쓴 사람이 이제 삼성전자의 권오현 이장이 책 가운데 초격차 33년을 삼성을 더 이상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격차를 벌려놨다는 얘기인데 경영 전략인데 이분 얘기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무능한 인재는 제거 대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변실을 멈추는 순간은 모든 부서가 경험합니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나는 여기다가 첨언을 하면 강사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강사가 강의할 때 핵심 가치는 뭘 거냐? 그러면 첫째는 강의 내용이 유익하고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뭐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유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 음식을 먹어도 맛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몸의 건강이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익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설득력. 이게 강사의 역량입니다. 똑같은 강의를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제 강의 교환을 하나 품질 교환을 가지고 강의 나가면 어느 장군은 아주 환영할 것이고 어느 장군은 위반할 수 있습니다. 이 왜냐? 그 강의 역량이죠. 설득력입니다. 세 번째는 수강자의 반응입니다. 요즘에는요.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교수가 평가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저도 대학에서 한 10년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학생들이 교수를 100% 평가합니다. 평가를 하지 않으면 수강 신청이 안 됩니다. 어느 지난 학기에 누구 들은 강사를 평가하고 해야 넘어갑니다. 이 평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의를 잘해도 수강생이 평가가 나쁘면요. 다음번에 강의를 대학 강사들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강사의 평가를 저는 대학 다닐 적에 모 대학에서 전체에서 제 1등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5점 만점에 4.9점, 4.8점을 받으니까. 그럼 거기에 이제 전임 교수들이 나보고 농담을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 교수는 어떻게 그렇게 인기가 좋으냐.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끝나는 날 나는 종강을 아침에 앞에 있는 소주나라라는 거기서 닭튀김 놓고 맥주 생맥주 하나씩 따라주면서 500cc 하나씩 따라주면서 닭자라에 집어주고 그 거기서 추석을 누르고 강의를 마친다 이랬더니 막 웃고 그랬는데 농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 강사가요 직장인가 직업인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직업은 직장과 다릅니다. 직장은 유한합니다. 그러니까 정년퇴직을 해야 되잖아요. 누구나가. 그런데 직업은 평생 합니다. 근데 직업은 강사는 직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력도 확보해야 되고 스마트워크를 해야 되고 워라밸을 해야 되고 하는데 우리가 강사의 길이 있다면 이게 꼭 적당한 예는 아니지만 이섭 얘기 가운데 토끼와 거북이 경기를 보면 토끼는 거북이를 보고 달리잖아요. 거북이가 잠자니까 토끼도 잠잤잖아요. 근데 거북이는 토끼를 보지 않습니다. 목표를 보고 달리는 거죠. 결국 최우승자는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거북이에게 승자다 이런 얘기를 주는 건데 강사도 마찬가지로 옆돌아다 보지 말고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나가면 강사의 길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바로 강사의 일이다. 예비군의 강사를 넘어서 꿈을 갖자는 겁니다. 이제 투자 없는 수익은 없다. 이거 뭐 상식이죠. 그런데 가서 뭐 담으려고 그러냐, 무엇을 담아주려고 그러느냐. 꿀병, 꽃병, 물병이 있다면 담긴 물건을 뽑아내면 다 병이죠. 아무리 예쁜 통이라도 쓰레기 담으면 쓰레기통이죠. 근데 남자들의 로망이지만 이 건강한 육체, 이건 남자들의 로망이죠. 근육질이. 근데 동물은 이렇게 해서 힘이 세면 동물은 자기 왕이 되지만 사람은요, 아무리 저런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더라도 머릿속에 이걸 담지 않으면 결국 지도자가 될 수가 없고 리더가 될 수 없고 상리사회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이나 제가 이게 새마을연선에서 크루징 강의를 하는 거죠. 몇백 명 앞에서 크루징 강의를 하는데 무엇을 전달하느냐, 저는 항상 전달할 때 정보와 지식과 가치를 전달해 준다는 겁니다. 고급자를 왜 못전하느냐, 그냥 정보합니까? 도박하는 사람들은 도박 장소가 정보고, 도박하는 사람의 지식은 남 속이는 거고, 가치는 돈으로만 하니까 우리 고급자에서 뭐냐, 저정권을 비워가지고 정보와 지식과 가치를 담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강사가 무엇이 중요할까 생각해보니까요, 내가 저지난해 함양에 가서 신규 공무원들 놓고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66년도 처음에 들어왔으니까 아마 몇십 년 지난 전인데 차이가 있는 거죠. 내 강의를 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들이 내중에 나를 또 만나고 싶을까? 내게 오늘 유익했을까? 두 번째는 내가 새로운 지식을 얘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을까? 강의는 늘요, 스스로 물어볼 게 뭐냐면 사람들의 성공을 도울 수 있을까? 이건 구로구청 구민회관에서 전 구로구청 직원 500명 앞에서 정례 조례 때 가서 제가 특강을 했습니다. 특강을 하니까 뭐 박수도 받고 여기 그 당시에 구청장들까지 듣고 나와서 단상에 올라와가지고 저랑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어주고. 그런데 강의는요,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고 이 강의를 전달했는가 하고 스스로 늘 돌아보는 이것이 강사에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명강사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뭐냐면 선천적으로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모가 수려하고 목소리가 좋고 재능 DNA가 있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남들의 귀를 쫑긋하게 만들 수 있겠지만 이건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이고, 다만 훈련으로 가능한 요소가 중요한 겁니다. 업데이트 해야 될 건데요, 이 콘텐츠, 강의 기술, 전문 지식, 이것은 얼마든지 업데이트하면 되기 때문에 명강사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누구나 될 수 있다, 만드는 것이다 하는 얘기는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공하는 강사는 결과의 법칙이 있다. 뭐냐면 어떤 강의를 요청받다가 구상을 하게 되면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해서 그 계획을 연습을 한번 해보고 행동에 옮겨보고, 그러고 반응이 나쁘거나 하면 다시 훈련하고, 이러면서 하나의 교환이 생기게 된다면 결국 사람은 목표와 시간 관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여기 지금 내가 여기 강의를 하는 것도 누군가가 나에게 소개를 해서 온 겁니다. 사람입니다. 강의하게 되는 것도 사람이 소개하고 듣는 사람은 사람이고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관리는 목표 시간 관리를 적당히 좋아할 때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일이라도 땀과 노력 없이는 성공이 없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벤치매킹 대상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닮고 싶은 롤 모델이 있느냐? 저는 이분을 롤 모델로 잡았습니다. 돌아가시지만은 몇 년 전에 이효령 교수님 88올림픽 때 소위 개막식 때를 총지휘했고 아이디어를 가졌던 분이죠. 인격과 소양은 축소지향적인 일본이라는 소설이 비어트델라, 그 책을 읽고 제가 감독을 했었는데요. 이 양반이 강의면 몇천 명이 몰려듭니다. 뼈대들 작가
이 양반이 책을 많이 썼습니다. 비서처럼 일하라는 책은 비서달라고 했었죠. 그 직장에서 많이 강요 친 겁니다. 비서처럼 일하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서는 있잖아요. 그 일정을 잡히고 뭐 여러 가지 비서하는 일이 있는데 이렇게 일하라. 책을 써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이 유능기 협업 시테크 요새 또 X 이론 곱하기 말재주와 설득력이 뛰어나죠. 그러니까 강의를 많이 하면서 이 양반을 백강 포럼이라는 데서 내가 포럼의 양반 회장이기 때문에 회원으로서 많이 강의를 듣는데요. 이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역전 스토리. 어몽길 산악인은요. 에베레스트 산을 8,000m 이상 봉우리를 16봉을 모두 정복한 세계적인 기록 보유자인데 이 양반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70대 나이에 인생의 이복유 선생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인생이라는 건요. 유명한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남의 강의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 들어봐가지고 배우는 것보다도 나는 저 사람처럼 안 하겠다는 생각을 배우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하겠다는 걸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벤치마킹 대상에게는 단고식은 모델을 정해가지고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의 훈련 과정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유명 강사협회에서 많이 청각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항상 최고의 강사협회 늘 있으면 은연중에 그 사람을 닮게 됩니다. 일타 강사라는 공무원 강의의 일타 강사. 이 양반은 뭐 강사료가 뭐 몇 억이 되는 분이죠. 최고의 명강사라고 일타 강사라고 얘기하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홍보를 필수죠. 페이스북, 이복유라는 페이스북도 지금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복유 TV라는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하느냐. 신문, SNS 홍보를 해야 알아주지. 누가 홍보가 안 되는데 요청을 해옵니까? 알려주는 것. 이것은 홍보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이 원칙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오늘도 지금 강의하고 나서 이 유튜브를 지금 찍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홍보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는 말씀을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만의 스토리텔링을 가지라는 얘기는 예를 듭니다. 나의 스토리텔링을 말씀드리면 저는 고학생으로 야간 공부를 다녔습니다. 고3 때 4.19가 났는데요. 4.19 민주혁명의 제조비라는 책에 보면 이복유가 정기과 이복유가 중모자로 활동했다고 책에 18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 보고 나한테 알려줘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때 4.19 했던 친구들이 우리 학교는 4월 18일 날 처음에 데모를 했으니까 계속 학교 교직에다가 4.19 탑을 만들고 뒤에 추진위원들을 새겨놓고 그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추진위원들끼리 이렇게 원안에 있는 게 접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절망 속의 반전 스토리 아무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하게 희망을 잡았다는 스토리텔링 교통사고가 나는데 다 다쳤는데 남은 안 다쳐가지고 나는 왜 안 다쳤을까 해보니까 나를 하나님이 보호하는 모양이다. 쓸모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을 꿈꿨거든요. 스토리텔링 얘기. 총재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 이게 필수적입니다. 수강생들에게 당신들 뭐 하는 거야? 대체 공무원들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말로 국가를 끌어가는 5천만의 견인차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음으로써 여러분이 땀 흘리고 잠잠 안 자는 동안에 시민들은 편안한 잠을 자게 됩니다. 여러분의 노력만이 국가 발전에 이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존감을 세워줘야지. 이렇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나만이 아는 이야기를 구성해서 감동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은 자기 얘기가 좋다는 겁니다. 자기 가족 얘기. 근데 남 얘기 해가지고 감동 주기는 매우 어렵다. 사실 저는 가끔 이제 어머니 얘기, 아버지 얘기 가끔 하게 되면 어느 때는 어머니 얘기할 때는 막 우는 분들도 있어요. 슬픈 얘기가 있으니까. 근데 스토리텔링이죠. 이제 추억 한 토막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강북에서 바라본 강남 쪽의 한강의 모습입니다. 롯데월드가 롯데타워가 멀리 보이죠. 한강이 밤에 보면 더 아름답습니다. 내가 한강 본부장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한강의 모습입니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입니다.
근데 고수부지가 있잖아요. 고수부지는 잔디만 있고 나무가 없습니다. 옛날 뚝섬에 버드나무 큰 나무 많이 있던 거 한강 개발할 때 전부 벼버리고 한강에서는 미사도부터 행제까지 걸림기가 하나 없습니다. 근데 우연히 내가 독일 나인강을 가보니까 유럽을 가로지르는 나인강 가보니까요. 이게 독일에서 보는 나인강입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전혀 다른 게 뭐냐 봤더니 강에 나무더라고요. 근데 왜 한강에 나무가 없을까? 더 가니까 숲속에서 물이 흐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여의도 나무 한 그루 없는 여의도에 큰 나무 사다 심으면서 당시에 시장님에게 공원시장님에게 건의했습니다. 시장님 오늘 여의도에 나무를 심으려고 시장님 나오셔가지고 좀 홍보를 좀 해주실 때 TV방송도 불렀습니다. 기자들도 몇 사람이 옵니다. 그때 이 시장이 잠바 입고 그래 가자 해가지고 시장님하고 같이 이 나무를 심었습니다. 여기 하얀 검은 모자를 쓴 게 이게 바로 접니다. 그런데 이날 시장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비염은 괜찮을까? 물론 수리 시험을 해봤지만은 사실 그 말엔 저도 뜨끔했습니다. 비가 왔습니다. 이 심어놓은 고수부지가 이렇게 물에 잠겼습니다. 근데 지금은 걱정 없습니다. 고수부지의 나무는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 없던 여의도 벌판에 이렇게 숲속은 여의도가 숲속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러고 2002년도 이제 정년퇴직이라는 이름으로 가슴에 훈장 하나 달고 이제 이렇게 걸고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이보기가 왜 거기서 나와? 어느 대중가요 제목이 왜 네가 거기서 나와?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보기가. 지금은 이분이 누군지 압니다. 인재개발하는 최혁재 팀장인데요. 요 나온 사람이 공통점 했는데 보니까 이 파우자 싱은 영국 사람이 102살에 마라톤을 완주했대요. 시바다도에는 99세인데 시를 써가지고 일본에서 시집을 160만 부가 팔렸대요. 송혜 씨는 아다시피 95살까지 현역 사회를 했고 김성근 감독은 76살까지 한화의 감독, 이묘수 씨는 삼성경제, 삼성생명의 보험설계사. 거기 이보기가 껴있어요. 그때는 몰랐으면 지금은 압니다. 물어봤어요. 왜 여따 나를 넣어놨냐 했더니 이분이 이걸 봤대요. 은퇴한 시청공무원이 칠순의 억대공 스타강사를 비결해가 이것도 보고 뭐 충북일 변한 것도 보고 그다음에 뭐 방송에 나온 것도 보고 보니까 이보기라는 분이 시니어 액티브 시니어로 활동을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걷다가 넣어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강사는 드러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질문 드립니다. 꿈 넘어 꿈을 찾는 사람들에 여러분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꿈을 다 이루셨나요? 두 번째, 여러분의 꿈놈의 꿈은 무슨 꿈을 꾸고 있나요? 우린 꿈놈의 꿈이 없어가지고 실패한 사람들 많이 봅니다. 서울대학교가 목표인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공부를 안 해가지고 성공 못한 사람도 많이 있고 국회의원이 꿈이 돼가지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뭘 하겠다는 목적의식을 잃고 엉뚱한 짓 하다가 결국 국회의원도 중간에 낙마하는 사람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떤 꿈을 꾸고 있나요? 그럼 또 묻습니다. 오늘의 삶의 최종 목표는 여러분 아니시죠? 여러분께 기대하고 대리만 찾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아마 육군사관학교 합격했을 때 시골에 계신 것도 마을에 프랑카드 붙였을 겁니다. 여름 별 달았을 때는 온 동네에 우리 동네에 장군 탄생했다고 했을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는 여러분이 자랑거리입니다. 동창회 가면 여러분이 우리 동창 중에서 별을 단 누구 장군, 어느 사령관, 어느 별 할 것입니다. 그 기대에 여러분 때문에 대리만족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강의를 통해서 나머지 지식과 정보를 그냥 싸가지고 가시지 말고 다 나눠주고 쏴주고 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제가 간절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는 지점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하잖아요. 멈추면 안 됩니다. 야성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삶에서 가치 있는 일이 뭘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가치 있는 일은 헌신하는 일이죠. 국립묘지에 동작동 대전현충원에 괴산현충원에 많이 있는 나라에 헌신한 분들을 비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장군묘에게 여러분은 이렇게 국가에서 관리해 줄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일생을
돈벌이 수단으로 돈 벌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희생해가지고 평생을 국가 안보를 위해 했기 때문에 국가는 여러분에게 대우해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경만 해도 누가 존경받았느냐? 이 사람들이 존경받아야 됩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쓰레기 줍고 휴지 줍고 풀 뽑고 이런 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돈 주고 다 하면 이게 누가 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유니폼 갖춰 입고 이 봉사하는 일, 돈 받고 하는 일은 누구나 다 하죠. 그런데 봉사하는 일이 봉사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발전을 이끄는 힘입니다. 일입니다. 제가 사회발전연구소라는 연구소를 만든 것도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유행돼 팬데믹이 유행될 때 그 코로나 퇴치하는 알약 하나만 누가 만들었다면 노벨 의학상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사회발전을 이끄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돈 받고 하는 일은 노동이죠. 그죠? 대가 없으면 봉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삶의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무엇이 더 다른가 묻습니다. 이게 무엇인가요? 장군을 상징하는 사자입니다. 모습은 사자인데 박제입니다. 사자의 박제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자는 또 어디에 있느냐? 동물원에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이 둘의 사자의 차이는 뭘까요? 동물원의 사자는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원의 사자와 아프리카 야생 사자와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야생 사자는 야성이 있습니다. 야성이.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야성입니다. 공군을 상징하는 독수리, 하늘을 창공을 나르면서 먹이를 찾기 위해서 노려보는 저 눈빛 가운데 여러분의 야성은 지금도 살아있죠. 야성을 지우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기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강설의 기본 소양과 사회 중심으로 취형을 얘기했습니다. 임시세대를 바로 알자. 교수 전략을 수립하자. 예비군 강설을 넘어 꿈을 갖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빛나는 장군, 제독 여러분 역할에 크게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국가의 온 국민의 방패, 희망으로 살아왔지만 나머지에도 그렇게 살아주길 바랍니다. 태양을 향해서 건너자게 핀다는 말을 저는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자기 자신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안보를 위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이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 시 하나 낭송하면서 그치겠습니다. 조동아 씨의 시인데요. 나 하나 꽃이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온통 풀밭이 꽃밭이 되지 않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화를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우리 나와 너가 변해야 세상 풀밭과 산이 변한다. 이것이 우리가 변해야 국가가 변한다는 이런 의미의 시를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낭송했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강의를 제가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강의를 위해서 어제까지 한 모든 강의는 리허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과거 한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앞날은 여러분의 어깨에 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국가 발전도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여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